지도자가 되는 순환 구조는 대물림 구조잖아요. 대물림의 구조니까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프로 달콤해요. 연봉이 학교 수준보다는 몇 배 연봉의 그런 급여를 받으니까. 근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 근데 폼은 되게 잡고 싶어요. 신발 금방 바꿔. 머리띠를 또 엄청나게 해요. 머리띠 그런 건 또 엄청 따라해. 근데 그 선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 선수나 뭐 유강우나 그다음에 뭐 정지석이나 이런 선수들이 왜 배구를 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그건 안 따라해요. 야, 우리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먹으면 좋지 않겠냐? 지금요? 그럼 지금이지. 끝나고는 소맥을 해야지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그럼 우리 배구 당시에는 정말 아시아를 호령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위권도 간당간당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각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프로 배구가 있는데도 사실 선수 수급이 안 되고 배구하는 그런 선수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엄청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선수 등록만 한 선수가 뭐 20만 명이래요. 20만 명. 우리나라는 지금 몇천 명 될까 말까? 아니 모수 자체가 네, 안 돼. 그러니까 그 팬들이 우리나라는 뭐 연봉이 센데 왜 배구 수준이 그러냐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말 짜내는 거거든요. 귀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선수들도 어떻게 욕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해요. 물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우리나라가 흘러간다 그러면은 사실 나는 프로 배구도 사실 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태면.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배구인들이 똘똘 뭉쳐서 배구를 살리는 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구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박희상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 있는 그 유명한 선수들은 클럽 팀을 가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자국의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를 가면 그만큼 몸값이 뛰어요. 그래서 국가대표를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자국의 클럽팀에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가대표를 굳이?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 모순이 우리나라 배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그만큼 많이 떨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요. 남자 배구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국가 경쟁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싸우더라도 세계 랭킹에서 우리가 15위 밑으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항상 어떻게 잘하면 8위도 가고 9위도 가고 세계 랭킹이 10위 안에 항상 있었던 제가 국가대표 선수 시절에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2위 팀을 만나고 1위 팀을 만나도 그냥 호락호락 진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안 되잖아요. 파키스탄한테도 지고 이제는 카타르한테도 지고 아시아에서 8위를 할 정도면 이 선수들이 팀에서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에요. 세계적 수준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인데 국가대표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국가대표 가서 그 팀에 충실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부딪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국가 대항전을 했을 때 이겨야 하는 자신감,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국가대표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니까. 근데 지금의 선수들은 그런 게 아무래도 뭐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올 시즌 감독들이 벌써 4명이나 사퇴를 했습니다. 감독들의 무덤이란 말이 있는데 하지만 또 요시하라 매직이란 말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FIVB에서 이제 자격증 이런 게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순환 구조는 지도자가 되는 순환 구조는 대물림 구조잖아요. 정말 확실한 교육에 의한 구조가 아니고요. 대물림의 구조니까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저조차도 그랬었으니까. 프로팀을 맡으면서 코치를 하고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오래 살아남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계점에 부딪혔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의 지도자들도 이게 왜 외국인 감독들을 계속 들여와서 써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국내 감독들도 이제 많이 각성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연구해야 되고,
내가 어떤 노력하는 지도자로 우리 이 선수들을 발전시키고 이 팀을 발전시킬 건가. 그게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프로 달콤해요. 연봉이 학교 수준보다는 몇 배 연봉의 그런 급여를 받으니까. 근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의 책임을 따르는 게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많이 공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요시하라라고 얘기했지만은 일본은 철저한 데이터 속에서 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의 이 컨디션의 관리, 경기를 뛰는 운영의 관리, 이걸 모두 데이터화해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가져가는 차이점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데이터화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아무래도 저희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 수 있었거든요. 한 가지 더 보자면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구단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 눈치 안 보는 지도자 중에 하나라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한국생명 감독은 내가 보면은 그 구단에 대한 어떤 그 눈치, 자기 소신을 정확하게 갖고 가는 거고, 물론 또 선수층도 좀 괜찮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합이 좀 잘 맞는데 자기가 굉장히 그 소신 있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보면은 그 뭐 다는 아니지만 구단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눈치를 너무 많이 봐. 그리고 구단이 잘못 보이면 중간에 또 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배구 감독들이 잘 구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협회에서도 연맹이나 코보 연맹이나 대한배구협회 이런 데서도 그런 구단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배구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 그럼 또 세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개성들이 요즘은 강하니까 그거를 과거에처럼 뭐 이렇게 막 혼을 낼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구체화해야 하고, 제가 이제 지금 대학에 오기 전에 고등학교 감독을 하다가 이제 지금 대학을 이렇게 왔지만은 제가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목표가 없어요. 자, 좋은 프로 선수, 정말 연봉 많이 받는 그런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그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생각으로만 나는 5억 받는 또 뭐 10억 받는 한 선수 정지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한다는 거죠. 꿈만 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 힘든 거는. 근데 폼은 되게 잡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선수한테 해서 니네들 프로 선수들 하는 거 다 따라하잖아. 신발 금방 바꿔. 엄마, 저 신발 점퍼가 잘 될 것 같아. 이러면 바꿔. 머리띠를 또 엄청나게 해요. 머리띠. 그런 건 또 엄청 따라해. 근데 그 선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 선수나 뭐 유강우나 그 다음에 뭐 정지석이나 이런 선수들이 왜 배구를 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그런 건 안 따라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니폼 멋있는 것만 이렇게 입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힘든 고비를 막 이렇게 막 죽을 고비를 매일 저렇게 넘기는구나. 이런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협회 입장에서, 연맹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상열 감독님께서 KB 감독 시절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멘트가 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요? 어차피 시합을 그만둘 수가 없잖아. 나도 그만두고 싶어 지금. 그냥 바로 집에 가고 싶은데 어차피 해야 돼.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끝까지 해란 말이야. 지금 그 말 그만둘 수 없잖아. 나도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어차피 해야 돼. 끝까지 하란 말이야.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무슨 상황이었는지. 뭐가 그렇게 될 때 이제 선수들이 막 힘들면은 막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사실 감독이나 선수나 코치나 입장이 다 똑같죠. 힘들 때는 정말 막 어쩔 때는 하기 싫죠. 집에 가고 싶죠.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3대 0으로 끝나나 3대 2로 끝나나 끝을 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힘든 거는 아는데 좀 더 고생을 해달라, 뭐 이런 뜻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혹시 그때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수단에게 돌린 그때였나요? 그게 그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선수한테 주고 욕을 저는 진짜 이민을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배구계에서 너는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막 선배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난 그것도 해명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 그 황태기 선수가 이제 과호흡이 걸려서 하다가 첫 세트 하다가 이제 감독님 저 호흡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 다음 시합을 우리가 잘못해서 지면은
플레이오프를 못 가는 상황이야 지금. 야 이걸 어떻게 좀 이걸 넘겨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선수들이 좀 편하게 좀 얘네들도 이제 그 압박이 오른 거죠. 저도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알싸 아메리카노 한 잔 다 먹으면 좋겠네 이 생각을 딱 했는데 황태기 선수 밖에 나가 있었어요. 야 우리 시원하게 알싸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먹으면 좋지 않겠냐? 지금요? 그래서 그럼 지금이지 끝나고는 소맥을 해야지 무슨 알싸 아메리카노냐.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러는 거야.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야 알싸 아메리카노 좀 사와 그랬더니 단장님하고 이렇게 국장을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감독이 사오래잖아. 눈치 보길래 내가 그럼 내 카드 줄게 그랬더니 사와서 먹고 그 세트를 이겼어.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네, 박기상 감독님께서는 은퇴 후에 인하대학교 배구부 코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모교로 돌아가서 후배들을 가르치게 되셨는데 그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뭐 은퇴를 해서 코치라는 걸 이제 모교로 가서 하게 되니까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건 없었죠. 그래서 이후 평범한 회사원으로 잠시 배구계를 떠나셨다고 하는데 뭐 그럼 다시 복귀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한 4년 정도 떠나 있었어요. 대한항공에서 이제 공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우리캐피탈이 창단이 되면서 이제 거기 이제 코치로 한번 가보지 않을래라고 해서 이제 맡게 된 게 이제 다시 돌아온 게 창단팀 코치였죠. 회사원과 네. 다시 배구인 중에 어떤 게 더 적성에 맞으시던 근데 가요? 아무래도 이제 배구를 더 하고 싶었었으니까 그때는 한참 4년 지나고 나니까 배구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제 길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했지만은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이제 프로팀이 아닌 대학팀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제 프로구단 감독은 배구인에게는 정말 최고의 영예잖아요. 다시 복귀하고 싶으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복귀하고 싶은 생각.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한 번은 더 명예회복을 좀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 자숙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생활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코치 감독을 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떤 훈련법이 이 팀한테, 이 선수들한테 더 지금 시대에 맞는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감독을 할 때는 모든 훈련법이 삼성화재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런 훈련 방법이었어요. 그때는 우승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훈련을 하는 거를 정말 거의 흡사하게 따라 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감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부를 경험을 한 게 일단 전 세계 내셔널팀, 클럽팀의 훈련 방법을 이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해서 제가 그 훈련 방법만 한 100장 정도를 이렇게 다 작성을 해서 우리화, 이거는 얘네화니까 이걸 한다면 어떤 훈련이 더 좋을까라는 거를 해서 작성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거를 정말 값지게 한 번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두 분의 얼른 빠른 프로 복귀를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현직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배구가 지금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잘 이끌어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연봉이 센 선수들이 그 에이스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이거를 잘 이끌어서 팬들이 보는 시선이 야,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 배구 선수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 그런 거를 배구인들이나 배구 또 협회나 배구 기자들이 그런 거를 잘 홍보를 해서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지금 에이스 선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좀 더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인 우리의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솔직히 많이 가질 거예요. 선수들이 남자 배구가 여자 배구에 비해서 관중수도 그렇고 이제 시청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뛰는 거는 지도자가 아니고 선수가 뛰는 거고 경기를 풀어가는 것도 선수가 하는 거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선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선수들이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또 그 자리에서 해주다 보면 배구 인기가 또 올라갈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위기감을 느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록보다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이름들, 왕년의 두 에이스분들과 함께 배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상열 그리고 박희상 감독님 고맙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딛고 더 단단해질 내일을 기대하며 발리볼 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